골목부터 숨쉬는 정치입니다. 골목부터 숨쉬는 정치 이렇게 주제를 두셨는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처음 초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이야기나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나. 아니 그래서 여기 분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나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면 화제가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텐데 아무 이야기나 하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웹자보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골목까지 숨쉬는 정치 이렇게 주셔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요. 제 나름대로 웹자보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를 잡아왔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생일. 네, 정의당 창당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당 7주년 행사를 오늘 국회에서 저도 이제 광주에서 국회 갔다가 서울에서 여기를 다시 내려왔는데요. 창당 7주년이기 때문에 창당 7주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며칠 전부터 창당 7주년을 맞아서 부산 수영구 당원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좀 오늘 주제를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2005년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당직자로 정당에서 정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정당인이 되기 전에 제가 그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의 팬클럽이 있었는데 그 팬클럽 일기 대표님이 군대 가신 틈에 제가 두 번째 팬클럽 대표를 했어요. 어느 날 그 금요일 날 오후쯤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그때가 2004년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되셨을 때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말에 노회찬 대표께서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주말에 몇 명 모아가지고 바다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좋죠. 팬클럽 회장인데 우리 대장님이 낚시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낚시를 하는 중에 이제 배 위에서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팬클럽이 찬들렛이었어요. 찬들렛. 노회찬과 친구들 해가지고 찬들렛 이랬는데 지금 찬들렛 대표였으니까 나 대표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낚시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팬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저런 말을 할까? 내가 팬클럽 대표인데 팬이 안 필요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나는 팬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동지가 필요한 사람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저한테 왜 하셨냐면 저를 포함해서 당시 그 팬클럽의 집행부 대부분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긴 했는데 당비만 내는 당원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이제 페이퍼 당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당원이 불성실한 당원이었죠.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나는 팬이 필요하지 않고 동지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내 팬클럽이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타처럼 이렇게 막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동지가 되어줘서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너는 어디 살고 너는 어디 살고 너는 어디 사니? 우리가 지역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해 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한참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지역위원회 제발로 찾아갔어요. 원래 2002년도부터 당원이긴 했는데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상적인 시기에 우리 당이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TV에 나오는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멋지고 재밌고 좋아서 따라다니는 정도였죠. 그 기억이 오늘 여기 오면서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로 그분한테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는 창당 7주년을 맞아서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를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오마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숙인, 노숙자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 한자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숙자 혹은 노숙인 이렇게 쓰죠. 이 한자가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2004년도에 노회찬 의원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슬로자를 씁니다. 길에서 잠자는 사람이 노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노회찬 의원이 자네 노숙인이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안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쓰겠죠? 제가 법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좀 알아요. 이렇게 쓰겠죠?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로자가 아니고 이슬로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노숙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슬과 함께 네. 한자를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도 노회찬 의원 대표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람풍자죠. 이 한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모르시는 분이 찬자예요. 찬자. 이게 풍찬노숙이라는 한자입니다. 진보정당 하는 사람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풍찬노숙하면서 당을 키우고 민중과 함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풍찬노숙이라는 말을 뭐 운동권 혹은 뭐 진보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뜻풀이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반찬할 때 그 찬자예요. 네. 바람, 반찬, 이슬, 잠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람으로 찬을 삼고 이슬을 이불 삼아 잠자는 생활을 풍찬노숙이라고 합니다. 노숙인이라는 말은 이슬을 덮고 잠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 다 한자가 이렇다는 것을 노회찬 의원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말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길에서 잠자는 용산역 앞에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도 당신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길에서 잠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슬을 이불 삼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해 주었다. 누군가는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이 먼저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 복지의 대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자존감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 하나에서도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출발이다. 이렇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풍찬노숙이라는 말을 같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농성하고 무언가 항의하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 풍찬노숙을 시작합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본인은 진보 정치가 풍찬노숙의 길이지 영광의 길이 아닐 수 있다. 내 생전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진보 정치를 시작했는지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쭉 고민하면서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문득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카페 이름이 뭐였죠? 카페 크루. 아까 어디 카페를 데려다 주셨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당원이시라고 하시던데, 노회찬 대표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달 아폴로호가 달 착륙을 1960 몇 년도죠? 63년도인가요? 69년도인가요? 69년도에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인류가 달에 착륙한 것의 철학적 의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뭐 이런 의미다 라고 많이 해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인류가 달 착륙한 의미를 가장 저한테 다가오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중 누군가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우리로부터 이탈해서 우리 행성과 우리를 조망하였다. 이것이 인류의 달 착륙의 의미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과 우리 인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운명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우리를 처음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우리 예외부에서 조망하였다. 그 누구도 인류 전체를 조망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폴로호의 사람이 달에 내리고 지구를 거기에서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이제 이 상상 속에서만 아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달라이라마입니다. 달라이라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왜 꺼냈냐면요. 달 착륙의 가장 중대한 인류사적 의미는 조망이라고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분이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때때로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 길을 조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뒤돌아보고 우리가 좌고우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시점에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아야 앞으로 나갈 길이 보다 분명해지지 않겠냐. 그런데 창당 7주년과 같은 날이 그런 날이 아니면 언제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의당을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당을 조망할 수 있겠냐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는요 본인 말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너 말고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 가장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두 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여운형 선생하고 조봉암 선생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저한테는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분에 대한 책도 소개시켜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이러곤 하셨는데 1900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1944년도 해방 1년 전이죠. 해방 1년 전에 여운형 선생이 만든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건국 뭐죠? 건준은 4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건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신인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44년도에 만들었어요. 44년도에 건국동맹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44년도면은 일본이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고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변절해가지고 조선이 과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때입니다.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의 길을 이미 가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던 시점이죠. 1년 뒤에 이를 이분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여운형 선생은 건국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 상상력을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도 굉장히 놀라운 상상력이고 정세인식이다 라고 봅니다. 수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아까 우리 조선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 독립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정세 판단을 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조직을 1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국 동맹을 만들어서 건국을 실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성격의 단체들이 존재했는데 45년 8월 15일 날 창립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정치단체. 그것의 이름이 건국동맹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건준이죠. 건국준비위원회를 건준이라고 하죠. 준비위원회. 이 건준은 놀랍게도 45년 8월 15일 날 창립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이 오늘 우린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천황이 라디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퇴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건국준비위원회를
창립한 겁니다. 창립을 선포했겠죠. 실제로 실질이 갖춰져 있었다기보다는 이것은 1년 전부터 이 정세를 예측하고 이 정세를 준비하면서 건국동맹을 만들어 왔던 선견지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15일 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45년 8월 30일 날 이 건준의 지역 조직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몇 개 정도 됐을까요? 지금 우리 당의 지역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140개. 지금 우리가 창당 7주년이잖아요. 창당 7주년 만에 정의당의 지역위원회가 140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전국위원회 자료에서가 본 것 같아요. 140개입니다. 제가 공동대표할 때 100개째가 만들어져서 제가 뭐 이렇게 축하 글을 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는 140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건준을 만들었는데 8월 30일 날 건준의 지역 조직 숫자가 140개였습니다. 1944년에 건국동맹을 만들고 8월 15일 해방된 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름 만에 140개 지역 조직을 띄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건국준비위원회 부산 뭐 지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선임도 되고 조직이 갖춰진 거예요. 이 놀랄만한 성견지명, 놀랄만한 정치적 판단력, 결단력, 놀랄만한 속도, 정치적 속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나라가 다시 과거의 이씨 왕을 불러오는 나라가 아니라면 완전히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준비를 이렇게 해온 사람이 이런 준비를 누군가는 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 당시 해방 시점에서 이분 말고는 이렇게 구체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이제 독립운동도 했고 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노력을 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정세 분석하에 구체적인 건국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가 이분은 참 존경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또 창당 7주년이라고 올라가서 전 대표 한마디씩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창당 7년 만에 겨우 이제 140개 지역 조직을 만들었고 이게 다 채워지려면 246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군구의 숫자예요. 자치구의 숫자입니다. 물론 총선 지역구로 하려면 200 지금 몇 개지? 253개죠. 총선 지역구가. 총선 지역구를 지역 조직 단위로 한다면 253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기초단체 숫자로 한다면 246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앞으로 한 100개가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여운형 선생이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 조직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직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였다. 정의당은 여러분 정의당의 강령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당이나 강령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에도 강령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짐작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의 우리 당 강령은 매우 깁니다. 일단 진보정당 강령은 길어요. 항상. 옛날 제가 속해있던 정당들도 다 길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강령은 짧습니다. A4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 너무 말이 많다라고 하는데 말만 많은 게 아니고 글도 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아무튼 자유한국당에도 강령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강령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어떤 단어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겠어요? 짐작해보세요. 자유. 네, 많이 등장합니다. 민주. 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동안 우리 보수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왔어라고. 방법? 네, 경제발전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선진화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네. 선진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록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조국을 선진화했고 또 앞으로 제2, 제3의 선진화가 계속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본 사람 우리밖에 없다. 이게 강령의 내용이야. 뭐 별거 없어요. 예. 우리가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조국을 선진화, 경제를 일으키고 부흥을 했고 선진화 시켰듯이 앞으로 또 새로운 도전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집권해야 이런 제2, 제3의 선진화가 계속될 수 있다. 이게 자유한국당 강령의 요체입니다. 민주당도 강령이 있습니다. 민주당 강령에서도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혹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어떤 말이 자주 등장하겠죠. 뭘까요? 예, 그건 쉽죠. 민주화, 민주주의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민주입니다. 민주. 이 민주. 이 민주화라고 하는 말을 자꾸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선진화를 핑계대고 독재를 일삼아왔던 그 못된 사람들로부터 조국을 민주화시킨 공헌이 우리한테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화시킨 공이 우리한테 있고, 이 민주화는 앞으로 경제 민주화까지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만이 이 경제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민주당 강령의 요체입니다. 이 두 강령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반면에 이 약속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선진화 했잖아. 옛날에 우리가 정치 민주화 했잖아. 라고 보여줘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새로운 시대에서도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다. 더 넓어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의당 강령에는 어떤 말이 자주 등장할까요? 정의, 복지. 정의당 강령에서 정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명을 언급하니까 그래요. 그걸 빼면, 당명을 언급한 걸 빼면 정의당 강령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가장 중심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녹색당 강령도 봤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구라는 말이거든요. 지구.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아무튼 정의당 강령에는 복지국가라는 말이 제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처럼 야,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복지 이만큼 만들어놨잖아. 앞으로 더 늘리려면 우리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기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물론 야당이었지만, 우리는 계속 야당이었지만 과거에 민주노동당 때부터 정의당도 우리 사회의 복지를 늘리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어요. 무상 급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 사회의 기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복지국가를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하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과거에 우리 한 거 봤잖아. 우리가 이만큼 해가지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 그때만큼 그런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지지해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당은 아쉽게도 아직은 집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정의당이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복지국가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앞으로 해내겠다고 주장하는 우리한테도 사실은 이것은 어느 정도는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웨덴이 어떻고 네덜란드가 어떻고 외국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니들 외국 이야기 좀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대의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사례로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외국을 추종하고 사대주의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의당과 같은 정당의 말은 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 세력이 하는 말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니들 말은 너무 길고 어려워. 길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비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길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을 넘어서고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서는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노력에 일정한
뭐랄까요, 이 수준을 이룬 분이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 같은 분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정의당에는 복지국가라는 말이 우리 강령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떤 시민단체, 어떤 복지국가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창립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944년도에 여운형 선생이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건국을 준비하고 45년도 8월 15일 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달 말에 140개 지역조직을 만들 정도로 건국을 준비해왔던 이 고민의 깊이와 속도를 본받아서 내가 몸담고 있는 정의당도, 당명은 정의당이지만 나는 이 당이 복지국가 건국준비위원회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복지국가 건준의 당대표다. 복지국가 건준이다 정의당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강의를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번 행적을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기리고 찾던 과정에서 그 단체 이름이 뭐더라? 단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복지국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그 당시 당대표셨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라고 하는 각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단체가 복지사회 어쩌고저쩌고 한 단체였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네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한 단체의 창립총회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말이 우리 정의당 당원들의 사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한테 좀 와닿는 설명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권현우 위원장님 오셨네요. 못 오신다지만 네. 가장 이 정의당 당원의 사명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별로 없다고 제가 전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직접적인 맥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시죠.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진보 혹은 좌파의 맥이 완전히 끊겼다가 다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부활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해방 전후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국가를 만들자라고 한다는 말은 이 국가의 성격을 이것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노회찬 대표는 2007년도에 본인이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슬로건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7공화국. 네, 제7공화국이었습니다. 제7공화국을 만들자. 이 제7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헌법 바꾸자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 준비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완전히 육공화국하고는 완전히 절연한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자 이런 고민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말할까. 건준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또 아시잖아요. 레드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작용하고 또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인민공화국 해가지고 인공 막 이런 걸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단어를 직접 쓰는 거를 조금 우회하셨던 것 같아요.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이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의당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이 고민이 적극적으로 참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운형 선생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저보다 역사 지식에 해박한 분들이 계실 테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여운형 선생으로 대표되는 좌우 합작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박헌영 선생으로 대표되는 이제 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면서 이 조직은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불법화돼서 결과적으로는 강제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여운형 이 고등학교 때 한국사 시간에 대체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건준을 만들어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여운형 선생을 비롯해서 한국의 뭐 좌파든 우파든 정치인들에게 최대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뭐였겠습니까? 친일 청산 아니겠어요? 요새는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 이렇게 말하는데 친일 청산의 과제 두 번째, 이것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거랑 관련된 거죠. 친탁 반탁과 관련된 거죠. 분단을 막자는 거였습니다. 분단. 네, 분단을 막고 새로운 나라는 통일된 온전한 나라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찬탁 반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삼상회의 결정문이 알려져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여러분 이제 찬탁과 반탁 운동을 회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진보정당 당원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언제 한 번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요새 말로 하면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프레임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프레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짐작하시는 분 계세요? 여운형 선생은 찬탁, 반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뭐 어떤 프레임을 이분은 주장하셨을까요? 여운형 선생은 찬탁이었을까요? 반탁이었을까요? 이 범주에 안 들어가려고 애쓰셨어요. 이렇게도 분류되지 않고 이렇게도 분류되지 않으려고 애썼죠. 여운형은 뭐라 그랬냐면요. 좌우합작 찬반으로 정치가 논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에 포함된 이 결정 사항 중에 신탁 통치, 최장 5년간 신탁 통치한다를 둘러싸고 여기에 대한 찬반으로 우리 사회가 갈려서는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좌우 합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좌우 합작은 왜 하자고 주장했냐면 이 좌우가 손을 잡아야 나라가 분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분단되지 않고 좌우가 합작해서 국토를 분단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찬탁이든 반탁이든 무방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운형 선생이 짠 이 프레임이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진 거죠. 이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운형 선생은 찬탁이었던 것 같아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곰곰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가지 1, 2, 3, 4 해가지고 네 가지 결정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항목이 문제였던 건데 네 개 강대국이 조선을 최대 5년간 신탁 통치하고 그 5년 동안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외국 강대국들과 정치 협상을 하기 여부에 따라서 이 최대 5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이것은 정치력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여운형 선생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남과 북이 갈리지 않고 온전한 국토를 보존하면서 좌우 합작 새로운 나라, 좌우가 합작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시기 45년을 둘러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의 과제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도는 여운형 선생의 이 시도는 실패합니다. 여운형 선생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셨죠? 아시죠?
예, 암살당하셨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운동을 한참 하던 와중에.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남측 인사였던 영원영 선생이 암살로 돌아가시면서 이 운동은 일정하게 이제 좌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사회에 등장한 두 번째 진보 정치인이 저는 이제 조봉암 선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조봉암 선생은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이죠. 이분이 이승만하고 겨뤘던 대통령 선거가 몇 년도 선거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국전쟁이 지나고 나서 53년도까지 한국이 전쟁을 치릅니다. 지나고 나서 195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여기 부산에서 헌법이 바뀌죠. 아시죠? 네, 부산에서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직접 선거로 바뀝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로는 국회의원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이승만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선거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바뀐 헌법에 의해서 56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제가 기호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자, 이승만, 조봉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신익희. 자, 이거 제가 기호를 정확하지 않는데요. 대체를 이랬다고 그냥 합시다. 조봉암은 진보당 창준이었어요. 완전히 당을 창당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민주당이었고요. 이게 자유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유당. 자,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 선거 운동 중에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셔요. 갑자기 서거하십니다. 호남 지역인가 유세를 갔다가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후보가 사망한 거예요. 이 당시 정치 지형에서 1번과 2번의 싸움이었어요. 1번과 2번의 싸움이었고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은 어느 정도 대중성을 획득하고는 있었지만 1등까지 넘나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조봉암 평전에 보면 이 단일화 논의를 두고 조봉암 선생이 얼마나 고심에 고심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조봉암 선생은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만 이때 대통령 선거도 하지만 부통령 선거도 뽑잖아요. 부통령도 뽑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헌법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런닝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파트너가 누구였죠? 이기붕. 예, 이게 런닝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당선되고 이기붕은 떨어질 수도 있는 선거였단 말이죠. 아무튼 제도가 좀 그랬어요 당시에. 조봉암이 본인이 민주당이 양보하고 사퇴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지명한 부통령 후보를 민주당이 받아라. 요 정도 선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했고 또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실리는 그 정도 선에서 취하고 내용적으로는 당시 조봉암 선생은 평화통일을 주장했습니다. 평화통일.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평화통일. 이 당시에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 평화통일이었어요. 왜죠? 50년부터 53년 동안 전쟁을 치른 지 6년밖에 안 지나서 3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53년까지 전쟁을 했으니까 3년 전까지 촛불이를 겨눴던 애들하고 평화통일을 하자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었는데 이 평화통일이 자기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민중과 함께하는 무슨 경제 이렇게 약간 좌파적인 경제론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부통령 후보를 받아들이면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거의 2번 측하고 그런 내용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물론 2번은 부통령 후보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라고 여러 가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선되고 언제 죽어도 연세 때문에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어요.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에 곧바로 그 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는데 당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고 갑자기 신익희 선생이 사망합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이 선거 구도가 여동을 친 거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재밌어요. 다시 들어도 재밌어요. 자, 그래서 선거 구도가 갑자기 여동을 이 양자 구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우리 뭐 심상정 후보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자꾸 우리한테 단일화 하자고 막 하다가 우리는 막 괴로워가지고 할까말까 하다가 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 후보가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요. 갑자기 선거 구도가 우리하고 자유한국당의 구도가 돼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후보를 잃은 정당에게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물론 슬픔을 함께 나누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제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당에 무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면 후보는 있고 어떻게 정치 협상을 하시겠습니까? 후보를 잃은 2번 정당하고 죽고 주고 받을 거 받고. 참으로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슬픔을 함께합니다. 내 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와 함께 손잡고 치르시죠.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번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상중이니까 끝나고 이야기하시죠. 처음에 이러겠죠. 네. 상이 끝났어요.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뭐 전국위원회도 소집하고 당대회도 소집하고 당론을 정해서 선번과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독재를 하고 전쟁까지 치르고 뭐 멸공 통일하겠다고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56년도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했죠? 이승만. 이것을 네 글자로 뭐 했다라고 합니다. 당론이 그때 당론을 정했어요. 민주당이. 자유투표. 추모 투표. 당론을 정했습니다. 추모 투표. 후보가 돌아가셨는데 추모 투표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효표 만들어라 말이죠. 예, 무효표를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무효표. 그래서 투표 용지에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투표 용지에 2번 신익희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갑자기 사퇴하면. 그래서 이승만이 50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조봉암 선생이 216만 표를 얻었습니다. 돌아가신 신익희 선생이 몇 표를 얻을게요? 180만 표를 얻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몇만 표죠? 대충 한 400만 표 되죠? 네. 이 1대1 구도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당론을 추모투표로 정하고 180만 표가 무효표가 돼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추모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 조봉암이 약간 빨갱이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얘보다는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해보자라고 했다면 100만 표를 극복 못했을까요? 저는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프레임 전쟁이 아까 말한 그거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또 당선됩니다. 그래서 이 56년도예요. 독재를 계속합니다. 사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1960년도에 유혈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 4.19 혁명 60년도에 일어난 4.19 혁명의 결과 사회가 이제 정부도 바뀌고 해가지고 좀 바뀌고 친일파 청산도 못했는데 이승만 때문에 못했는데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 또 1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요. 5.16 쿠데타. 그래서 61년도부터 박정희가 죽는 79년도까지 대한민국 역사는 암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또 18년 동안 독재를 했던 독재자가
79년도에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또 어디서 본 듣보잡 군인이 나와가지고 이번엔 내가 하겠다라고 또 나왔어요. 예, 이 양반이 88년도까지 가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이 양반이 물러갔는데 또 군인 출신 친구가 또 대통령을 하죠. 예, 이 역사에 뭔가 역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잘못된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를 기원을 찾아본다면 저는 단연코 여기에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민주당의 역사적 오판은 언젠가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사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우리 당 후보한테 자꾸 후보 단일화 하자고 하면 이것부터 사과하고 해라. 네. 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치 민주화를 늦게 하고 또 복지국가에 도달하는 속도를 이렇게 늦춰놓은 그 주범이 저는 이때 이 잘못된 추모투표 당론이었다고, 네 글자 당론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크게 무리가 아니죠. 저는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될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언제 들었냐면 그때가 몇 년도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몇 년도죠? 2002년도.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 당시 진보신당 후보로 나갔나요? 나가서 완주를 했어요. 그 완주한 끝에 누가 당선이 됐죠? 이명박인가요? 이명박 씨가 당시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그 온갖 비난, 그때 강금실 씨가 후보였나요? 한명숙이었죠. 한명숙 전 총리가 후보였습니다. 한명숙 씨가 떨어지고 이제 이명박이 서울시장이 됩니다. 이 큰 후보 둘이 격돌해가지고 한명숙 후보가 떨어졌는데 그 비난은 온전히 노회찬 후보가 받았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 때였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무슨 집회 때 발언하러 연단에 올라가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노회찬 무슨 나서 거기 올라가 나와 막 이러던 즈음이었어요. 그때 소주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요새 조봉암을 읽고 있네. 이러면서 본인도 얼마나 그게 이렇게 그러셨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읽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요. 이때 당시에 조봉암 선생이 이미 진보당의 강령에서 이 새로운 당에 이 원래 아시죠? 조봉암은 원래 가장 유명한 조선의 대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네, 막 소련으로 파견 가고 막 레닌도 만나러 가고 막 이렇게 했던 조선의 대표 공산주의자였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약간 일종의 뭐랄까요? 사상 전향 같은 걸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산당 운동에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좀 다른 틀의 정치를 모색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분명한 것은 이분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면서 진보당의 강령에 우리 당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어떤 글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도 썼습니다. 진보당의 강령 핵심, 우리 정의당의 강령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강조되는 말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진보당의 강령에서 자신의 사상을 가장 강조하는 말로 등장한 단어가 민주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이 지향하는 사회는 식민 지배자들이 물러난 사회를 어떤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었겠습니까? 공화국인데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복지국가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짐작하는 게 크게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의당의 창당 7년째 7살을 맞는 정의당의 강령정신,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강령정신은 1956년도에 조봉암을 대선 후보로 배출했던
진보당의 저는 이 창당 정신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혹은 직접적 연계는 없지만 우리의 뭐랄까요 시조 혹은 선배격인 정당이다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진보당이 56년도 선거에서 진보당의 실패가 우리 역사에게 미친 후과를 지금 우리 사회가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지난 대선 결과가 매우 아쉬웠어요. 우리 심상정 대표. 저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몇 프로를 받았죠? 6.2%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6.2%를 받은 것보다 이것은 별로 특별히 주는 느낌이 없는데 두 자리였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한 자리였다 이 정도 느낌이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수치로 생각날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표로 환산한 이 표가 202만 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202만 표. 조봉암 선생이 56년도에 받은 표가 216만 표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좋게 써주는 기사에서는 진보정당 최초로 200만 표를 대선에서 돌파했다. 이렇게 좋게 써주기도 하더라고요. 권영길 대표님이 3.9%를 받았을 때 97만 표였거든요. 그때 약간 반올림 해가지고 우리끼리 100만 표 받았다. 이제 56년도 조봉암 선생이 받았던 표의 절반 정도 우리가 받았다.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나머지 200만 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200만 표를 넘긴 넘었는데 216만 표까지 가기에는 14만 표가 약간 모자랐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56년도에는 인구가 훨씬 더 적었을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216만 표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 심상정 대표가 좀 깨주고 더 한 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게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저는 24만 표가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좌파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던 사람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 이제 심상정 대표도 종종 인용하죠. 뭐 위기란 오래된 것은 소멸했는데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위기라고 이제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명한 명언을 정치적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람시는 대화라고 하는 제목의 자신의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역사에는 경작자도 필요하고 걸음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추상적으로는 이 둘 다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도 역사의 걸음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경우의 걸음은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쓸쓸히 사라진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남길 당시에 그람시는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 역사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누군들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걸음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 걸음의 힘을 받아서 내가 경작하고 수확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경작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이 명면에 간 수많은 걸음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이 경작자의 역할은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여운형 선생도 우리 역사의 걸음이셨고 조봉암 선생도 걸음이셨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경작자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노회찬 전 대표님마저도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걸음이 돼서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8시가 다 됐는데요. 오늘 저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자면요. 우리 역사의 걸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45년도 해방 이후에 굉장히 행복한 나날이 해방된 조국에 펼쳐질 것이라고 다들 상상하고 예상하고 기대했겠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굉장히 가슴 아픈 거름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게 적당할지 모를 그런 시대가 있어 왔다. 그런데 이 거름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하기도 하고 그때 이 56년 대선의 인연이 저는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보수정당 두 개가 각축을 하고 있었고 뭔가 진보적이고 복지국가를 원하는 이런 정당은 상대적으로 3당 바깥에 밀려나 있었어요. 다만 이 역사는 반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민주당의 역사적 오판, 저는 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역사의 오판, 한반도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본다면 5,000년 역사에 이런 오판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해도 무방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비일비에 꼬인 오판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창당 7주년을 맞아서 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이 역사를 7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예, 혹시 거름이 되었던 분을 토대로 해서 이루신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 때 결실이 있으시면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예상 외의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광주에서 이제 시당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선거가 광주시장 선거였어요. 광주시장 선거를 제가 이제 선거 다 마친 다음에,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선본원들을 공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호부터 5호까지 딱 5명이 시장 선거를 치렀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선거 중간에는 우리가 5명밖에 안 돼요. 이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유권자한테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5명의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었지만 뭔가 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책 자료집은 그 전에 정의당의 이름으로 치루어진, 광주에서 치루어진 모든 선거에 당연히 정의당이 정책을 발표했겠죠. 그런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시민, 복지, 노동, 인권,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주였어요. 교통, 산업, 농업, 뭐 에너지, 기후, 뭐 이런 이제 사회 전 분야에 또 뭐 아동, 청소년, 여성, 사회 전체 분야, 광주라고 하는 사회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광주시정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조망하는 정책 자료집을 펴낸 적이 없는데, 그 5명이 노력해서 정책 자료집을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펴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자랑스러웠고, 그것을 펴내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그 지난 지방선거, 시장선거를 치르기 전과 후에 정의당이 질적으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초로 진보주의자로서 광주에 대한 플랜, 계획, 프로그램을 우리말로 풀면 강령 아닙니까?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에 대한 강령을 최초로 갖게 되었다. 이제 이게 좀 제일 자랑스러웠던 일이고요. 제가 이제 광주에 오기 전에는 저는 15년도 연말에 이제 서울 활동을 정리하고 광주로 완전히 내려갔는데, 고향이 원래 광주였어요. 서울에서 한 이제 14, 15년 정도 살다가 광주 내려갔는데, 서울에 살 때 이제 서울 관악구라고 하는 곳에서,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지역위원장도 오래 하고, 이제 선거에서 딱 한 번 당선돼가지고 이제 기초의원도 4년 동안 했고, 뭐 재선은 실패했는데요. 기초의원으로서 비록 4년밖에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어떤 류의 선거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감 선거니 무슨 시장 선거니 무슨 선거니 해도
서울 전체에서 관악구가 항상 진보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는 매우 큰 자랑 중에 하나였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동영 위원장, 구의원 2번 재선 2번 하셨죠. 또 지금 현재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기중 의원, 그 잘생긴 젊은 그 지방의원이 있어요, 우리 당에.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이정미 대표하고 같이 사무총장을 하다가 지금 관악을로 출마하려고 하는 신장식 전 총장. 이제 이런 분들이 저하고 함께 관악구를 읽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그 날마다 그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찌질하게 놀았던 사람들, 그때 우리가 한 지역에서 한번 진보정당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그 주먹쥐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다 찌질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맥주 헐짝이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진보정당의 중심 인물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또 하나의 큰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자, 또 뭐.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권영일 위원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저랑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창당 7주년을 맞이해서 좀 격조에 맞는 이야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